땅 구입한 그 1차적으로 구입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땅을 계약하시기 전에 네. 땅을 뭐 주소나 번지를 알고 난 다음에 네. 설계 사무실에 가셔갖고 건축사 분들한테 정확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. 이게 실질적인 도로가 지적도상이라든가 도시계획도상에 도로가 없다라면은 나중에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앞집에서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도로가 막힌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심사 신청이라고 있습니다. 그 서류를 작성하셔갖고 민원실에 제출하면은 민원실에서 각 협의부서 건축가라든가 아니면 아까 토목에 관련된 개발행위 부서라든가 뭐 수도과나 다른 연관 부서의 모든 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내서 이 땅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. 건축 행위가 가능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신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집을 지으시고 하시려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설계 사무실에 오셔갖고 건축사분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에 꼭 준비해 오셔야 될 게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. 첫 번째가 이제 규모. 나는 뭐 어느 정도의 방을 몇 개가 필요하고 거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겠다. 그래서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를 설정을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경비는 얼마 정도, 자금은 얼마 정도 갖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사업을 하는 이 사업 전체 토탈에 들어갈 수 있는 경비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예산에 대해서 오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건축사분들한테 오픈하시고 나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. 그랬을 때에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한지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. 건축물이라는 게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탁 부러지게 뭐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까지 설계해 오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에 어떤 용도에 어떤 목적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의 금액이 어느 정도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추정은 가능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규모 계획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하시는 게 뭐 두 번 일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.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측량 비용이겠죠. 측량 비용. 땅의 경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를 한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경계 측량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계 측량하고 혈앙 측량이라고 있습니다. 보통 경계 측량은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뭐 경계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혈앙 측량이라는 걸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혈앙 측량은 보통 이게 설계 사무실에서 수반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토목 설계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혈앙 측량을 하는 측량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요소가 있다라면은 내 부지 안에라든가 아니면은 조망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해서 어떤 방향으로 건축물을 갖추고 싶을 때에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건축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경계 측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땅 면적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 가면 빨간 말뚝을 이렇게 박아주는데 그 말뚝 개수 이 점이 만일 뭐 같은 30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정사각형이면은 4점이 찍힐 거고 삼각형이라면 3점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불규칙한 땅이라면 이 찍어야 될 개수가 뭐 수십 개, 수백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.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농가용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거를 농가용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대지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 전용 분담금이라는 게 별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절약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660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분할을 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 게 좀 뭐 세금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. 시시가의 30%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 금액이 보통 제곱미터당 5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안동 같은 경우에 한해서거든. 농가주택의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. 원래 원칙은. 근데 농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는 뭐 농업인주택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게
그런데 그 보조해주는 거를 받으려고,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100제곱미터, 100스퀘어미터 미만으로 지어야만이 그 정부 그 농어촌 정책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. 정책 자금이란 말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 갖고 저리로 이렇게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얼마까지 정도? 그거는 다 틀립니다. 건축물 지자체마다 틀린 것도 있지만은 건축물의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, 그다음에 구조, 건물의 구조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철근 콘크리트로 조라를 한다든가, 아니면은 벽돌 조를 하든지, 아니면 목조로 한다든가, 아니면 요즘 많이 짓고 있는 뭐 경량 철골조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립식 주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금액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. 건축 허가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 측량비가 1번일 거고요. 두 번째가 이제 그 우리가 그 설계 비용이겠죠. 설계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허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허가 나는 과정에서의 공과금, 공과금의 뭐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농지 전용 분담금이 발생을 할 거고, 농지 전용 분담금은 뭐 대지 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면은 별도로 발생을 하질 않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, 공과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공사비와 관련된 것들, 공사비와 관련된 것들이 허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산재보험이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 기농 기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땅을 구입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땅을 구입하실 때는 도심지 안의 땅 같으면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법규에 맞는 제약을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. 그런 땅들을 찾아가야 되는. 도심지 안에 같으면은 북향에 이제 도로가 끼고 있다든가, 만약에 북쪽이 인접대지라면은 우리가 높이 9m까지는 1m 50을 의무적으로 띄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치가 달라지겠죠. 이번에는 진짜 이게 저도 고향이 여기 시골에다 보니까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건의를 많이 하는 게, 되도록이면 건물은 주변 환경하고 좀 어울리게끔, 특히 이게 마을에 인접해 갖고 같이 이게 들어가는 형태가 됐을 때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을에 있는 정서하고 좀 맞게끔 들어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물을 너무 2층으로 짓는다든가, 아니면은 뭐 통토를 해서 땅을 너무 들어올려서 짓는다든가, 주변하고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이제 규모 계획을 하시면서 규모에 맞는 땅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너무 큰 땅을 고르셔갖고 뭐 이게 주변에서 이게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. 남는 땅 그냥 농사나 짓지, 텃밭으로 텃밭으로 쓴다, 큰일 납니다. 텃밭이라는 거는 딱 우리가 뭐 평수로 얘기하자면 10평. 진짜 맞아요. 텃밭이지 200평, 300평은 그 텃밭이 아니고 농사입니다. 농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 농기계를 다 갖춰야 되는데, 농기계 갖추려면 몇 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을 막 한 1000평짜리 사셔갖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0제곱미터 되면 딱 200평인데 200평을 전용해갖고 건물 안 주고 나머지 땅에다가 해도 충분히 아무것도 없어요. 첫 해에 막 오셔갖고 고생하셔갖고는 농사 만세 부르고 나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땅 사시는 거 뭐 권장하시는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, 아까 200평 정도가 가장 무난한 땅입니다. 그 정도 땅의 규모의 건축물 한 40평 정도 안 준다 생각하면은, 40평 내외에서 안 준다 생각하면은 남는 땅 갖고 일부 마당 쓰시고 일부 텃밭 쓰셔도 충분하니까 그 규모 계획을 잘 잡으시죠.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뭐 모여 있는 부분이 좋나, 아니면 동네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한적한 그런 부분들, 그런 곳을 구하는 게 좀 뭐 혹시 또 그러고 그런 걸 구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 같은 건 없나요? 땅을 사실 때는 동네 인근에 들어가시는 게 좀 좋겠죠. 마을 인근에. 왜냐하면은 마을 인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그 우리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라는 게 전기, 그다음 수도, 그다음에 뭐 안동 같으면은 호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그 분류 관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계산한다라면은 동네에서
완전히 동네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지만 동네 인근에 가깝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서 나갔을 때에는 첫 번째가 이제 전기 인입할 때에 전기 인입 그 비용을 자기가 본인 부담해야 될 게 그 200m 이상 벗어났을 때는 네. 본인 부담으로 해서 전신주를 다 박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상수도, 네. 뭐 물이 없으면 지하수 파서 지하수에서 다시 그걸 또 음용수 테스트 받아서 네. 통과돼야만이 그 음용수를 쓸 수 있도록 시에서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것도 뭐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,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하고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 갖고 뭐 나는 자연인이라처럼 사실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되도록이면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네 인근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말만 너무 맹신하지는 말라는 거. 그분들이 뭐 건축 허가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땅을 샀을 때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필히 검증을 하시라는 거. 땅을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상담하시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을 못 짓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. 특히 안동은 뭐 이게 경관이 뛰어난 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. 아예 허가가 안 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보면은 경관은 아주 뛰어나죠. 댐을 끼고 있다 보니까. 근데 그거를 못 모르고 땅을 사셔갖고 이제 집 지으려고 오십니다.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실 것 같으면 건축사들한테 상담을 받기 전에 땅을 계약을 하셔야 될 입장이라면은 밑에다가 꼭 특약을 하나 적으셔갖고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일체를 돌려받는다라는 그 문구를 꼭 넣으시는 게 필요하실 거고요. 그렇지 않으시면은 사전에 설계사무실 오셔갖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설계사무실 오셔갖고 일단 땅을 계약하시고 난 다음에 설계사무실 오실 때는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내가 어떤 목적에 어떤 건축물에 어떤 구조에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셔서 건축사분들한테 상담을 하실 때 저는 이러한 목적에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. 예산은 뭐 얼마가 됩니다. 라고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조금 부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건축사분들이 그래도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%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지 못하지만 최소 90% 이상은 근접하게끔 공사비에 근접하게끔 규모 계획을 한다든가 외장을 선택할 때도 비슷한 느낌의 가격이 조금 저렴한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걸 오픈 안 하시면은 설계를 열심히 해놨다가 나중에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면은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높아져서 공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건축사 사무실에 찾아오셔갖고 상담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건축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건축사한테 모든 걸 다 일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설계는 되도록이면은 좀 설계도 저희들이 뭐 등급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A등급, B등급, C등급, 뭐 D등급, F등급가 있다라면은 조금 최소 A등급 내지 B등급 정도까지의 설계를 하시는 게 그래서 설계 도면을 좀 충실하게 나오는 도면을 들고 공사를 하시는 게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료라든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명기가 돼 있어야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도면이 나왔는 그 건축 인허가가 끝나고 도면 나왔는 상태에서 그 도면을 들고 이제 뭐 제일 좋기야 우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라든가 아니면 뭐 법적인 책임 관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명쾌하게 되기 때문에
종합건설은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서 받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. 그리고 지금은 우리 건축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건설은 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0 토탈하면 한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으셔갖고 그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그래도 뭐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? 너무 많이 높게 내시는 분도 그럴 거고 너무 낮게 내시는 분도 그럴 거고. 그러면 그 뭐야 건축하시는 시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나요? 뭐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이제 안동에 있으면 안동 지인분들한테 이제 통해서 뭐 소문을 들어본다든가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. 설계 사무실도 똑같겠지만 공사하시는 분도 그분들이 했는 건축물을 보고 그 건축물에서 집주인들이 계시니까 집주인들한테 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물어봤을 때 그 공사하시는 분 어떻느냐, 성향이 어떻냐, 그리고 뭐 하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잘 조치를 해주느냐 라고 해서 평판을 들어보는 게 그게 가장 좋고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군데를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러 가시는 게 이유가 너무 낮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 어디가 되든 간에 건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싼 게 좋다 생각하시고 돈을 적게 노는 업체한테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너무 싸게 들어가고 일을 수주를 하다 보면은 이익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현장을 스톱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변명거리를 뭔가 찾아내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죠. 그럼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현장을 스톱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적정 공사비를 제시할 수 있는 금액,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무실에 갔을 때 예산을 오픈했으니까 오픈하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끔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 그 금액에서 건축사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하면 공사비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맞게끔 근접하게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일을 하시는 게 좋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견적을 받아보고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료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 시공하는 업자하고 같이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공하시는 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친구도 그렇게 찍었어.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.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평생하에 그분은 이제 건축을 지으신 분이에요. 그리고 후배 집을 지었는데 하여튼 후배가 그렇게 극히 칭찬을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했고 경비를 이제 3개월에 이제 끝내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3천을 달라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 좀 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이제 좀 경비를 좀 관리비 하는 부분을 좀 다운해달라. 월 $550 15일에서 25일 자기가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. 좋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사람 굉장히 잘 만난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봐요. 현장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가 물매김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 땅 안에 건축물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앉힐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. 그 위치 선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장님 건축물 같은 경우에 감리가 따로 없어요. 감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부분이 위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. 잘못해서 남의 땅에 침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안 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필히 확인을 합니다. 다른 뭐 건축물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잘 없는데 위치 이동이 잘못돼서 위치가 설정이 잘못돼서 남의 땅을 침범하면 건물을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 목매김 할 때에 보는 게 맞습니다. 목매김에서 1차적으로 목매김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텁하기를 해야만이 뭐 나중에 건물이 위치가 안 맞다 가면 또 다른 텁하기 옆에 따로 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.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.